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게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민플러스 교육원원장 김장호입니다. 네. 또 속 터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힘듭니다. 네. 우리나라의 뭐 3대 부자 그러면 재벌은 일단 당연히 네. 이제 들어갈 거고, 네. 그다음에 땅 부자가 있고요. 그렇죠. 돈 부자 있잖아요. 그렇죠. 금융자산가라 네. 그럽니까? 네. 돈 부자. 네. 근데 지난번에 이 두 가지 앞에 재벌과 땅 부자의 세금을 팍팍 윤석열이 깎아줬다.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돈 부자는 또 안 깎아주겠냐, 윤석열이. 무지막지하게 깎아줬죠. 윤석열이 그럼 빠뜨릴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네, 돈 부자도 깎아준다는 건데요. 네. 자, 금융자산 부자들에 대한 감세 패키지. 네. 그러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이제 서너 개 되는데, 한 3개 정도? 대표적으로 세 가지. 네, 네. 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대주주 기준을 올려줘요. 대주주.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라고. 그걸 이제 없애버리겠대요. 원래 해야 되는데, 하기로 했는데. 없애버리겠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거래세. 이것도 없애겠다? 깎아주겠다. 네, 이런 이제 패키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네. 그럼 첫 번째가 말씀하신 게 주식 양도소득세입니까? 네. 주식 양도소득세. 네. 그러니까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다.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면 한 7천억 정도 세수가 또 빵꾸가 빵 나는데요. 감세를 하니까. 네. 보통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 네. 여기 이제 세금이 붙어요. 주식을 사고 팔면 증권 거래세가 붙겠죠? 주식 거래세.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내가 팔았는데 이윤이 남았어. 차익이 생겼어. 네네. 그럼 이제 소득세를 또. 소득세. 이게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이제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배당이 왔어. 그럼 배당소득세 또 내야 되잖아요. 배당소득세. 이러면은 이제 그 주식 하나 가지고 뭐 세금을 무지하게 많이 내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것저것 내니까. 근데 사실은 의외로 근로소득세나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나 심지어는 법인세랑 비교해놓고 봐도 우리나라는 슈퍼개미들이라든가 이 대주주들의 이 주식 영역에서의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 근데 그걸 또 깎아주는 거예요. 또 깎아줘. 없는데도. 그래서 오늘 그걸 파헤쳐야 돼요. 그렇군요. 네. 전 주식을 하나도 안 했는데 이게 너무 억울한데요. 그렇죠. 주식 좀 하시죠. 이렇게 많이 깎아주는데 할 걸. 네. 물론 이제 돈이 없긴 한데. 네. 자, 주식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남은 거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걸 깎아주고 있어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득이 남았는데 내가 뭐 100만 원 남갔다. 이러다가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지는 않아요. 아무나 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작은 돈 안 낸다? 네. 대주주로 딱 지정이 돼야. 대주주로?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고 거의 세금을 안 매겼어요. 양도소득세가 그러니까, 남아도. 그러니까 국민들 뭐 들어와서 좀. 주식 좀 많이 하세요. 해라. 개미 투자도 몰라고. 네. 이렇게 하려고 일부러 이제 세금을 많이 안 매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다른 데는 다 세금을 매기는데. 그 주식 한다고 세금을 안 매기면 안 되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좋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디부터 매길 거냐. 네. 좋다. 주식, 어떤 특정 종목에 내가 주식이 100억이 있어. 네. 그럼 요 사람부터 매기자. 100억부터? 이걸 대주주라고 정한 거예요. 대주주. 대주주 규정을 한 거예요. 대주주 규정이 그럼 100억이에요? 근데 100억, 너무 높은 거 아니냐. 50억 정도, 그래서 이걸 또 내렸어요. 50억 이상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그걸 또 내렸어. 10억으로. 10억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이 10억은 너무 낮다. 너무 낮다. 50억으로 올려라. 또 올려라. 그럼 이제 10억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주주로 돼가지고 주식 양도소득세 냈는데 50억으로 올려버리면 49억 밑으로 세금 안 내죠? 네. 감세지. 이 얘기입니다. 김건희가 15억 벌었나? 그렇죠. 그 정도 13억인가 15억. 그러면 안 내겠네. 아니죠. 이렇게 되면. 그럼 제가 그걸 발견하셨네. 이게 마누라를 위해서 하는 짓이네, 이게 또. 또 이게 보통이 거기에 있었구나. 대단한 놈이네, 진짜. 네. 자,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나라 주식 인구가 얼마가 될까요? 우리나라 이제 주택 보유자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아까 한 1,500만? 1,500만. 네네. 주식을 하는 사람은 얼마 될 것 같아요, 인구가? 1,000만? 1,440만. 그래서 보통 1,400만. 집 가진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요즘 이제 주식 안 하면서 거의. 그래요? 우린 바보. 그렇군요. 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 중에 뭐 50억은 빼고 10억 이상. 10억 이상. 그러니까 양도세를 내야 되는 사람. 주식에서 차익을 하면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과연 그 중에 얼마가 내요? 1,400만 중에서. 예. 10억을 가진 사람이 없냐.
1만 3천 명. 1만 3천 3천 명. 예. 근데 이걸 50억으로 올렸어. 10억 기준을 해도 이거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50억으로 올리면요? 50억으로 올리면은 이제 9천 명으로 줄어요. 9천 명. 9천 명 또는 7천 명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뭐 약간의 통계 차이니까 어. 보통 이제 요즘 그 방송에서 이제 할 때는 7천 명. 7천 명. 그럼 그 7천 명을 위해서 깎아준 거예요. 이걸 기준 50억으로 올렸단 말이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최상목이 나와가지고 우리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상목이 아까 그러면 예.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이제 윤석열도 그렇게 얘기하고 윤석열이도 그러고 이렇게 마치 개미 투자자를 위해 사는 척. 근데 사실은 아무 상관없네. 봤더니 7천 명을 깎아주려고 그래요. 개미 투자자는 10억씩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씩 버는 거예요? 보통 개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은 이게 이제 좀 이따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려면은 5천만 원 이상을 수익을 나게 해야 돼요. 5천만 원. 네. 그러면은 내가 주식을 해서 5천만 원을 번다. 1년에. 1년에? 네. 많이 버는 거잖아, 이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주식 안 해봤으니까, 모르니까. 자, 그럼 제가 1억을 쥐고 있다고 칩시다. 네네. 1억을 쥐는데 1년에 주식 투자를 막 해가지고 네. 5천만 원을 받다. 그럼 수익률이 50%죠? 네. 50%를 해야 1억 가지고 5천만 원을 벌 수 있어요. 5천만 원 정도 벌려면? 그렇죠. 그죠? 그런데 워렌 버핏 주식 천재. 네, 세계적인. 워렌 버핏의 평균 수익률이 20%예요. 20%.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최고 그 주식 투자 고수들이 모여 있다는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이 5%예요. 5%. 네. 근데 50% 수익률을 올린다? 그럼 뭐 거의 불가능하네. 그러니까 1억 가지고 5천만 원 벌려면 50%죠. 네. 근데 그럼 5천만 원을 1억 가지고 한 거 워렌 버핏 수준에서 한다. 네. 그럼 2억 5천만 원 있어야 돼요. 종잣돈이. 종잣돈이. 국민연금 수준에서 5% 수익을 올려야 된다. 그럼 10억 있어야 돼요. 10억이 있어야 국민연금의 고수들이 모여서 한 수준에 이렇게 해가지고 5천만 원을 1년에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개미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개미들은 다 잃더라고요. 그렇죠. 주식에서 돈 번 놈을 못 봤어, 내가. 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현재. 근데 윤석열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감세를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도. 그 근거가 뭡니까, 도대체?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7천만 명만 소중하다? 이제 연말이 되면 폐장하기 전에 폐장하기 전에 1년 동안 이제 내가 주식 거래를 해가지고 양도 차익을 얼마나 남겼는가를 계산을 해서 세금을 매겨야 되잖아요. 그걸 연말에 해요. 연말에. 그럼 이게 폐장하기 이틀 전에. 이틀 전. 만약에 10억 기준으로 대주주다. 또는 50억 기준으로 대주다. 뭐라고 기준을 하든 내가 지금 이제 윤석열 얘기대로 50억으로 올려서 계산을 하자고요. 근데 내가 이제 53억을 가지고 있어. 주식 보유가. 근데 53억 대주주에 걸리잖아요. 그럼 이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53억 중에서 한 5억 정도를 팔아버리는 거야. 연말에. 대주주에서 대주주에 안 하려고. 빠져나가려고. 그리고 이제 새해 지나면 또 사는 거예요. 또 사고. 그래가지고 보통 연말에 이제 매도가 갖고 막 2조를 매도했다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연말에. 그러니까 이제 이 대주주들이 주식을 안 팔게 주식 양도세를 안 내려고 연말에 그렇게 집중 매도를 해서 우리나라 주가가 떨어져서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고 주식시장 활성화가 안 되니 개미 투자자도 손해를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개미 투자가 손해를 안 보게 하는 방법은 뭐냐? 이 사람들의 주식 양도세를 깎아줘가지고 안 팔게 해야 된다. 안 팔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개미 투자도 그러니까 계속 논리가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상속세를 깎아줘야 또는 이제 종부세를 깎아줘야 서민들이 혜택을 본다. 여기도 개미 투자자 혜택은 대주주들의 감세를 해줘야 일관된 논리가 있죠, 반복적으로. 그렇죠. 자, 근데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외국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렇게 안 해요? 안 하죠. 왜요? 외국은 민생을 안 챙기나요? 외국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가 아니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있다. 네, 소득이 있으면 과세가 있다. 네. 이게 조세 원칙이잖아요. 이건 네. 이제 근본 원칙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20%에서 30% 정도 네. 그 OECD 34개 국가가 평균이 예,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 내립니다. 예. 그리고 보통 이제 300만 원 정도의 그 내가 이제 이익을 봤다. 차익을 봤다. 어. 그럼 250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그럼 50만 원에다가 세금을 매겨요. 그러니까 10억, 50억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300만 원 하는 데서 세금을 매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주식 강국이죠? 네. 1910년, 100년 전부터 세금을 매겼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제 세금 안 매기다가 좀 매기려고 하는데 그걸 난리를 치는 그거를 이제 못하겠다고. 발광을 하는 거군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연말에 이제 애들이 주식을 팔아버리니까 네, 네. 대주주가 팔아버리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개미투자가 손해 본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주주 실질 봤더니 뭐예요? 그럼 걔들이 집중 매도를 할 때 네. 2조 뭐 1조 이렇게 막 집중 매도하는 연말에 그럼 주가가 떨어졌냐? 떨어지잖아요. 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기라는 거죠. 거짓말이. 그러면 연말에 매도를 안 해요? 아니면 하는데 안 떨어진다? 하는데 안 떨어진다니까. 안 떨어진다. 그 정도 갖고는. 그거 피하려고 좀 해. 기관 투자 개인 슈퍼개미들이 막 팔잖아요. 대주주 안 되려고. 그럼 기관 투자에서 사고 해서 딱 한 번 좀 떨어졌고 나머지는 다 견딥니다. 억지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개미 투자를 위한 것처럼 사기치고 이렇게 하는 있다. 건 대체로 이제 윤석열 말이 뭐 거짓이나 사기가 아닌 게 없지만 그렇죠. 아주 대표적인 사기입니다. 자, 나중에 다 이렇게 어쨌든 이런 걸 기록해 놨다가 그럼요. 나중에 다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자, 금융투자 소득세도 폐지를 하겠다고 이건 아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폐지를 한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뭐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는 이제 그 주식 차익에 대한 양도세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 금융투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채권, 주식, 파생상품, 꼭 50억이 아니래도 그런 거 산다. 그걸 하더라도 내가 뭐 소득을 300만 원 남겼어, 500만 원 남겼어. 이러더라 이제 세금을 매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이나 채권이나 파생상품이나 펀드 여기에서 소득이 생겼을 경우 거기에 매기는. 근로소득세 내고 종합세를 내는데 과세가 있는 곳에 아니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데 이걸 묶어가지고 한 것을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요. 네. 신설을 한 거예요. 이거를 2020년에. 2020년에 네. 신설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딱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막 코로나 터지고 경기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추경호하고 윤석열이 이거 2년 유예하자. 그때 윤석열이었어요? 2020년에? 그러니까 2020년에 법을 만들어서 2023년에 시행을 하기로 했어요. 2023년에. 네, 근데 윤석열이 딱 와가지고 하지마.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 2년을 유예하자 그런 거예요. 2년 유예하자. 그래서 이제 내년에 시행을 하기로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번에 증권거래소 가가지고 윤석열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유예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행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폐기하겠습니다. 한 거야. 아니 뭐 이제 쇼킹. 했어야 폐지를 하지. 그렇죠.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근데 그게 원래 여야 합의 사항인데 내년에 하기로 한 게 물어보지도 않았어. 이제 이런 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없다. 그렇죠. 윤석열의 일관된. 네. 그것도 큰 소득이 있으면 절대 과세 없다. 그렇지. 작은 소득엔 과세 있다. 네. 이게 윤석열의 이제 국정 경제 방침이네요. 네, 그럼 이제 금투세는 얼마나 내냐 했을 때 네. 이제 채권이나 이런데 펀드나 네. 주식 다 포함해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고 내가 5천만 원 정도 소득을 남기잖아요. 네. 그러면 한 20% 세금 내고 그다음에 이제 3억 정도 하면 또 한 30% 내고 이제 요렇게 25% 내고 네, 이렇게 하니 이제 그래도 5천만 원은 벌어야 네. 또 3억은 벌어야 20에서 25% 낸단 말이에요. 5천 벌어야.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5천만 원 버는 게 보통 일입니까?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안 매기는 거예요, 사실. 사실. 근데 그걸 이제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이제 많이 버는 사람들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돈 부자 중에서도 최상위층을 그렇죠. 감싸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15만 명. 네, 15만 명. 그걸 또 이제. 네, 그러니까 주식 양도세를 하는 거는 7천 명 깎아준 거고, 그 다음에 금투세를 폐기해가지고, 이제 감세를 하는 것은 15만 명을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가 챙기는 숫자는 아무리 맥시멈 잡아야 20만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딱 그들을 위한 정치. 그렇죠. 그들을 위한 경제. 네. 정책을. 종부세는 10만 명. 네. 딱 그 정도 수준이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네. 자, 네. 이 금투세는 사실상 도입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건데요. 네. 그 도입 취지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금투세를 만들자고 했을 때 네. 여야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다 동의를 했어요. 네. 왜냐면 소득이 있으니까. 소득이 있는 것에 과세가 있다는 이 대원칙.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됐으면 이제 소득들이 좀 매겨야 어쨌든 되니까.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건 맞다 이랬고 거의 만장일치 수준에서 통과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야 합의로. 네. 근데 이거를 그런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이제 조세관 형평성인데 뭐냐면 이 금융 상품별로 네. 어떤 건 세금이 있고 어떤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채권을 산다. 그러면 이제 그 박사님이 직접 가서 채권을 사잖아요. 이건 과세가 돼요. 왜요? 아, 그거는 과세를 한다고. 한다고. 근데 박사님이 만약에 네, 전 박사는 아닙니다. 소장. 아, 소장님. 네. 소장님이 이제 채권을 이제 그 소장님이 채권을 산다. 네. 근데 직접 채권을 사요. 네. 이럴 때는 세금을 내야 돼. 어. 근데 펀드에 가입을 해갖고 네. 이 펀드가 채권을 사잖아요. 이건 또 과세가 안 돼. 똑같은 채권인데. 그러면 같은 채권을 운용하는데 이 차이가 나면 불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같은 상품에는 같은 세금이 내야겠지. 이게 이제 조세관의 형평성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이제 통합을 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하자. 아니, 이게 이제 두 번째 취지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소장님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작년에 1억을 손해를 봤어요. 아유. 근데 채권 투자를 해갖고 올해 네. 5천만 원 이익을 봤어. 네. 그럼 작년과 올해를 합쳤을 때 전체적으로 손해예요? 5천 손해죠. 5천 손해죠? 네. 그러면 손익. 내가 손해본과 이익 본 거를 종합 계산해서 네. 손해봤으면 과세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손해본 건 땡이고 이익 본 거면 그럼 손해본 게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5년 정도 해서 요 기간에 종합해서 환불해 주는 건 환불해 주고 또 2월에 주는 건 2월에 주고 요런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나름의 이제 그런 걸 고민을 해가지고 소득이 있는 것에 과세를 하자. 그다음에 세금 내고 안 내고 있으니까 통합적으로 하자. 그다음에 손익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윤석열 날리니까 그 손해를 본 거에 대한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미 투자자들은. 그 이상한 짓을 한 거죠. 지금. 개미들은 손해봐도 뭐 손해 계속 봐라 이거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자본시장을 좀 선진화하고 한 단계 끌어올리고 근데 금융 경쟁력을 높인다는 견제에서 놓고 봐도 굉장히 그 조세제도에서 희한한 짓을 한 겁니다. 자, 이거는 실시하는 게 맞는데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증권거래세도 인하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지원 확대? 예, 이제 뭐 개인종합보고는 뭐 넘어가고요. 증권거래세만 말씀을 드리면 이건 뭐냐면 이제 제가 처음에 했잖아요. 주식을 가끔 거래할 때 거래세를 낸다고요. 네, 거래세를 내는데 거래세는 이익이 없어도 내는 겁니까? 네? 이익이 없어도 내는 거예요. 거래만 하면? 거래한다는 것을. 이게 우리가 저기 부동산에 가면 양도 거래세, 취득세 그 내듯이 이제 내는 거예요. 거래한. 그리고 이제 증권회사는 이제 수수료 받아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장, 자본시장이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 거래세가 처음에는 얼마였냐면은 재작년에 0.23% 정도의 거래세를 내요. 그 다음에 작년에 0.20. 깎아줬네.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0.18. 그리고 이제 내년은 0.15.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인하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인하를 하게 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는데 거래세까지 나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오케이, 그러면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건 좀 요거를 이제 받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합의를 한 거죠. 근데 금융투자소득세는 날렸어. 그럼 이것도 근데 이건 계속 갖고 있어. 그럼 세수가 또 줄겠죠? 그러네요. 근데 이 증권거래세 세수 규모가 5년 동안 10조. 매년 2조니까 사이즈가 커요. 꽤 크네. 그러니까 묻지마 감세. 묻지마 감세. 이런 식으로 감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네, 얘들. 나쁜 짓 하는 거에 있어서는 훌륭하네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액공제는 뭐예요? 이건 뭐냐면요. 계좌를 트는데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재형저축. 있었죠, 그런 거. 그 이제 재산 형성 저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재산 형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절세를 도와주는 거죠. 제도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당신이 재형 저축에 가입을 하시면 이제 어느 한도에서 뭐 1억이든 얼마든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은 이자도 높고 그다음에 과세도
줄여주고. 이제 이 소득에서 다른 거는 이제 또 요거다 분리과세에서 떼겨줍니다. 이런 게 이제 재형저축, 재형펀드 이런 게 있었다는데 그거를 금융에 통합해서 어떤 자기가 계좌를 하나 해서 2천만 원짜리 납입을 해갖고 이제 계좌를 하나 만든다. 네. 그럼 여기는 이제 주식 산 거, 펀드 한 거, 채권 산 거,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원래 이제 2천만 원 할 수 있고 총 해서 1억 정도 할 수 있다. 이거 하고 그다음에 세금은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종합금융소득이 생긴다 할지라도 뭐예요? 과세에서 이건 낮은 세금을 주겠다. 이런 이제 절세를 통한 이제 그 재산 형성, 자산 형성 이걸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건데 요거의 한도를 이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올려주는 거죠. 올려줬다 또. 1억까지 할 수 있는 걸 2억까지 올려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굉장히 절세 이제 세금 감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 돈 넣으면. 네. 근데 이거를 납입할 수 있는 자격도 이제 낮춰주고. 예, 낮춰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상당히 금융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들어와라. 그럼 여기서 이제 좋은 거죠. 이런 거죠. 그럼 이 사람 또 세금 깎아주는 거잖아요. 세금 회피에 좋겠네요. 이제 이런 종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천억 정도를 또 감세가 이런 거죠. 야, 뭐 온갖 걸 다 하셔 하는데 뭐 사실 윤석열이가 떠들어대는 주장의 골자를 보면 낙수이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융판 낙수이론. 뭐 어때요? 근거가 칡꼬리만큼이라도 있는 겁니까? 금융판 낙수이론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기업이 살아야 네, 맞아요. 재벌 대기업이 그랬죠. 이제 살면은 이제 서민들이 좋아진다. 이런 이제 낙수이론인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그렇죠. 됐잖아요. 드러났죠. 근데 요거를 이제 금융에 가져와서 대주주한테 감세를 해주고 금융이 활성화되고 대주주가 돈을 벌어야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여러분 좋다. 이게 이제 금융판 낙수이론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기회의 사다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게 아닙니다. 역동적인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거의 가장 좋은 방법은 금융을 활성화하는 거고, 그 금융을 활성화해서 기회의 사다리가 금융에서 열리는데 그렇게 하려면 결론은 뭐냐? 이 금융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사다리를 더 높이는 거야. 내가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네. 사다리를 높이는 거잖아. 네. 근데 이 대한민국의 금융이라는 게 본질이 뭐냐? 약탈금융이잖아. 그렇죠. 금융 불평등이잖아. 네네.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용이 안 돼가지고, 맞아요. 신용이 안 돼가지고 통장을 만들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350만 명이에요. 네. 자기가 이제 뭐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나 등록비 내야 돼. 엄마 나 학원비 내야 돼. 그럼 이제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대출 내야 되잖아요. 캐피탈에도 안 돼서 사금융, 러시안 캐시나 사금융에 가는 사람이 45만 명이 넘었어요. 네. 요즘 고금리 때문에 자기가 번 돈에 원리금을 갚기 위해서 자기가 100만 원을 벌었다면은 거의 90만 원, 70만 원, DSR 40% 이상 이런 사람이 200만 명이 넘어요. 금융사기 당해갖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네. 이런 금융 불평등, 금융 약탈. 이게 우리나라 금융의 현주소인데 그걸 해결하려고 부자들 금융 부자들을 감세해줘서 개미 투자자들이나 금융 서민들의 금융을 도와준다. 이것을 기회의 사다리라고 얘기하는데 금융 약탈을 더 하라고 부추기는 거죠. 그렇죠. 조장하고. 그래서 저는 그 기회의 금융 쪽에서 활성화해서 금융 사다리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오징어 게임의 그 사다리가 생각해요. 그죠? 오징어 게임의 사다리. 네. 윤석열을 오징어 게임에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사다리 좀 타게. 자, 이런 짓을 계속하면 결국 나라 재정이 거덜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나라 곳간이 거덜나는 건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윤석열이 막 그 취임할 때부터 그 문재인이 재정 다 거덜내가지고 나라를 망쳤다. 그래서는 재정 건전성. 그다음에 무슨 재정 관리 준칙 3%. 그러니까 이제 재정 적자가 GDP 대비 3%를 넘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재정 적자가 92조가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재정 준칙 3%가 아니라 3.9% 이미 넘어요. 근데 자기가 재정 준칙 3%를 얘기했으니까 이게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꼼수를 쓰냐면은 정부가 만약에 이제 예산이 안 들어와서 세수가 빵꾸가 났잖아요. 작년에 56조 났단 말이에요. 올해는 44조가 예상이 돼요. 그럼 이제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하는 방법은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그렇죠. 나라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그걸 쓰고 나중에 갚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재정 건전성이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무슨 방법을 쓰냐?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합니다.
아, 대출 받아요? 예, 그건 이제 긴급할 경우 일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네. 작년에 117조 받았어요. 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어. 한 달이나 두 달을 정해서 어. 일단 한국에서 좀 빌려도 급전 쓰게 쓰고 나중에 또 메꿔놓고 그러니까 돌려받기를 하는 거죠. 돌려받기. 요거는 이제 표시가 안 나죠. 마이너스 통장 이제 제로 갖다 놓으면 다시 제로가 되니까. 통계상으로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국채를 발행했다. 그럼 이제 공격을 안 받잖아요. 이런 꼼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돌려받기 하는 줄 알았더니 예. 윤석열 정부가 이 돌려받기 달인이니구만요. 완전히 돌려받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재정 건전성 얘기를. 이렇게 돌려막기가 계속 되다 보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서민들도 돌려막기 하다 보면 결국에는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감세를 해주는데 뭐로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경기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확실히 거덜내고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라 재정이 곳간이 비고. 나라 곳간이 거덜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민 예산 당연히 깎을 수밖에 없고. 네. 지금 보면 서민 예산을 악착같이 깎는 것도 결국 돈이 없어서. 그래서 교육 예산이 6조 가깝게 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웃기는 얘기인데 그 미국 나사 네. 항공우주국에서 그 달에 70억. 예, 인공위성을 쏘는데 공짜로 태워주겠다. 네, 70억. 인공위성 가지고 온나. 근데 네. 그 인공위성이 70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돈이 없다고. 못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나라 재정 운영을 애들 용돈 사용하는 것보다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다고 봐야죠. 윤석열 정부는 근데도 문재인 정부가 다 이걸 망친 거다. 자기가 한 게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떠들어대면서 건전재정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사기치는 얘기고 네. 실제로 나라를 완전히 거덜내고 계시다.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는데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온 디스트로이어. 파괴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나라를 이렇게까지 망국의 길로 끌어간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너무 신념에 차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나라를 망하게 만들겠다. 네. 천공이 뭐가 지시했나요? 네, 그러게요. 알아봐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신념에 차 있어. 확실하게 나라를 끝내려고 아주 막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뭐 즐거운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꼭 알아야 될 얘기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